수세대 동안 게르만 혈통의 가족들은 베를린에서 아주 멀리 떨어진 땅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그들은 비어있는 지역에 사람들을 살게 하려던 왕들의 부름을 받아 수세기 전에 도착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을을 건설하고 풍차를 세우고 포도밭을 경작하며 자신들의 언어, 신앙, 관습이 통하는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그들은 침략자나 모험가가 아니라 그 땅을 유일한 고향으로 여겼던 장인, 농부, 목동, 교사였습니다. 유럽 지도가 변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국경, 새로운 이념, 그리고 새로운 증오는 그들의 혈통을 죄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소외되고 추방당하고 재판 없이 재산을 빼앗겼으며 결국 마을 전체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는 폭력으로 박해받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역사는 중요하지 않았고 오직 그들의 피만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결코 적도, 침략자도, 군인도 아니었다면 전쟁이 끝났을 때 왜 그들에게 그토록 잔혹한 형벌이 가해졌을까요? 수세기 동안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이 제국의 국경 밖에 살았습니다. 그들은 동프로이센, 실레시아, 단치히, 회랑, 보헤미아, 모라비아, 바나트, 트란실바니아, 바츠카, 갈리시아, 발트해, 러시아, 루마니아, 체코슬로바키아, 그리고 유고슬라비아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임시 거주자나 최근의 점유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그곳에서 7세기 이상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농부, 장인, 제빵사, 음악가, 인쇄공, 성직자, 법률가, 건축가, 상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소위 폴크스도이체, 볼크트체라고 불리는 민족 독일인들로 독일 여권은 없었지만 조상들이 왕, 황제 또는 교황에 의해 인구가 없거나 위기에 처한 지역에 정착하도록 초대된 이래로 그들과 함께했던 게르만어, 문화, 종교, 생활 방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산된 소수 민족이었고 많은 경우 통합되었지만 특히 민족주의가 유럽을 지배하고 이전에는 공존했던 곳에 국경을 긋기 시작했을 때 항상 이방인으로 인식되었습니다. 그들 대부분은 12세기에서 14세기 사이에 정착했는데 그때 폴란드, 헝가리, 보헤미아 왕들이 그들의 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그들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은 마을과 도시를 건설하고 게르만 법을 도입하며 동유럽 민족들을 대륙의 심장부와 연결하는 상업 네트워크를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비스와 강, 드네스트르 강, 다뉴브 강, 엘베 강변에 있었습니다. 많은 지역에서 그들은 다수였고 다른 지역에서는 강한 소수였으며 거의 항상 숙련된 노동력, 공동체 조직, 기술 교육 및 종교적 참여로 기여했습니다. 그들은 학교, 수도원, 인쇄소, 합창단, 산업, 포도밭, 재분소, 주거지역을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20세기가 도래하여 이전에는 다양성으로 여겨지던 것이 위협으로 간주될 때까지 여러 세대에 걸쳐 환영받았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들이 무너지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국경이 다시 그려졌습니다. 민족주의는 교리가 되었습니다.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이 새로운 제국의 밖에 남겨졌고 하룻밤 사이에 그들 자신의 집에서 외국인이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중앙 유럽의 다민족 모자이크의 일부였던 것이 불편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파리에 모인 승전국들은 민족적 현실이 아닌 전략적 이해관계에 따라 영토를 분할했습니다. 베르사유 조약은 동부 독일인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단치히 회랑은 폴란드에 넘겨졌고 실레시아는 분열되었으며 동프로이센은 독일의 나머지 지역으로부터 고립되었고 수백만 명의 폴크스도이체는 신생 또는 재편성된 국가들의 관할권 아래 놓였습니다. 작은 알프스 국가로 축소된 오스트리아는 모든 제국주의적 영향력을 잃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는 특히 수데텐 지역과 보헤미아에 300만 명 이상의 독일인이 거주하는 지역을 물려받았습니다. 루마니아에서는 트란실바니아와 바나트의 게르만족들이 그들을 과거의 잔재로 여기는 당국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유고슬라비아는 18세기부터 이 지역에 거주했던 다뉴브 수아비아인들을 흡수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독일인들이 자신들의 주를 완전히 폴란드화하려는 정책의 표적이 되었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소수민족 조약이 체결되고 법 앞에 평등이 보장되었지만 실제로는 결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의 독일인들은 토지 개혁법에 따라 재산을 빼앗기고
공공직위에서 해고당하고 정치 생활에서 배제되었으며 그들의 언어와 종교로 인해 지적받고 인구조사에서 소외되었습니다. 독일어 학교는 폐쇄되었고 출판물은 금지되었으며 강제 동화 정책이 장려되었고 모든 곳에 불신이 자리 잡았습니다. 많은 경우 그들은 글을 거의 읽지 못하고 정치와는 전혀 무관한 농부들이었지만 적국의 요원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신생국가들은 그들의 충성심이 잘못된 편에 있을까봐 두려워했고 그리하여 모두를 똑같이 다루었습니다. 용의자로 상황은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에서 특히 어려웠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수십만 명의 독일인 농부들이 경제적 또는 법적 압력으로 인해 그들의 땅을 떠나야 했습니다. 당국은 토지 개혁을 이용하여 그들의 재산을 몰수하고 그 땅을 폴란드인들에게 넘겨주었는데 이는 그 땅이 프로이센 유산이거나 적국의 식민지라는 주장이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독일인 어린이들이 그들의 언어를 말하면 벌을 받았고 독일어 이름은 강제로 폴란드화되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프라하 정부가 독일어 사용 지역에 대한 체코인 정착을 장려하여 완전히 독일인 지역에 체코 관리들을 배치하고 점진적으로 게르만 문화의 존재감을 축소시키는 언어 및 교육 정책을 적용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불의, 장기적인 굴욕, 그리고 자신들의 마을 안에서의 고립감이라는 증대하는 감정을 낳았습니다. 자신들의 정체성을 보존하고자 하는 문화 및 공동체 협회들이 결성되었으나 지역 당국에 의해 점점 더 감시받고 억압받았습니다. 체코, 슬로바키아, 헝가리, 루마니아, 폴란드 민족주의가 경화됨에 따라 독일인의 존재는 사라지거나 적어도 희석되어야 할 이물질로 인식되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한편으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민족주의 정당들이 폴크스도이체의 상황을 정치적 농어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회와 동부 독일인 보호에 대한 이야기는 힘을 얻었으며 이들 집단 중 다수가 제국의 개입을 결코 요청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확장의 구실로 변모했습니다. 선전은 그들을 순교자이자 베를린만이 방어할 수 있는 적대적인 세계의 희생자로 묘사했습니다. 일부 소수 민족 지도자들은 이 생각에 협력하기 시작했는데 특히 실업률이 높고 좌절감이 매우 깊었던 수데텐 지역에서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두 불길 사이에 갇혀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그들이 살고 있던 국가들의 적대감, 다른 한편으로는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려던 독일 정권의 압력이었습니다. 30년대에는 문제가 심화되었습니다. 동유럽의 권위주의 정권들은 제한을 강화했습니다.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 정부는 저열을 두려워했고 가혹하게 행동했습니다. 독일 소수 민족들은 지속적인 감시를 받았고 모든 문화적, 종교적 공동체 활동은 위협으로 간주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곳에서 루터교 사제들은 추방되거나 공식 언어로 설교하도록 강요받았고 게르만인 묘지는 훼손되었으며 도서관은 폐쇄되었습니다. 그저 일하고 생존하기를 원했던 이 사람들의 일상생활은 수동적 저항의 연습이 되었습니다. 분노는 침묵 속에 쌓여갔습니다. 자신들이 일으키지 않은 전쟁과 요구하지 않은 정책 때문에 처벌받고 있다는 생각은 둔한 고통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일상적인 경멸, 조롱, 상징적인 폭력, 그리고 당국의 무관심은 폭발하는데 많은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 온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1938년에 수데텐 합병이 일어나고 1939년에 폴란드 침공이 일어나자 모든 것이 다시 바뀌었습니다. 전쟁이 모든 것을 바꾸었지만 증오는 이미 훨씬 이전에 뿌려져 있었습니다. 분쟁이 터졌을 때 폴크스도이체는 두 세계 사이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나치 정권에 의해 개입을 정당화하는 데 사용되었고 다른 이들은 무장 친위대에 강제로 입대했으며 또 다른 이들은 그저 운명에 맡겨졌습니다. 보복은 전쟁이 끝나기도 전에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마을에서는 독일인들이 군중에 의해 린치당하고 설명 없이 추방되었으며 적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리고 1945년이 되자 수십 년간 쌓인 증오가 모든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그 증오는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배제 정책, 증오 발언, 두려움, 그리고 민족주의와 함께 천천히 숙성되었습니다. 그것은 나치즘에 대한 단순한 반응이 아니었습니다. 그 이전부터 존재했습니다.
수세기 동안의 게르만 존재, 특정 지역에서 지배했던 경제, 다른 문화, 언어, 종교, 제국주의적 과거를 상기시키는 모든 것에 대한 분노는 독일인들이 누구든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생각을 부추겼습니다. 첫 번째 소련 소총이 발사되기 훨씬 전에 이미 처벌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마땅한 처벌은 구분을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든 아이든 노인이든 농부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독일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유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논리는 파괴할 것이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오직 사람들만이 남아있을 다음 해들을 특징 지을 것이었습니다. 동프로이센이나 카르파티아에서 태어나 베를린에 발을 들여본 적도 어떤 전쟁에도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 이제 그들은 집에서, 땅에서, 무덤에서, 기억에서 뿌리 뽑힐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은 나중에 올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경멸과 함께, 일상적인 굴욕과 함께, 상대를 지워버려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정권이 아닌 민족에게 복수해야 한다는 생각과 함께. 1944년 가을 붉은 군대가 독일 동부 국경을 처음으로 넘었을 때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공포의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소련의 선전은 군대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통해 복수심을 심어주었습니다. 포스터, 연설, 신문에는 독일인들을 가리지 않고 처벌해야 한다는 슬로건이 반복되었습니다. 병사들은 모든 독일 여성이 전리품이고 모든 집이 전리품이며 모든 아이가 자신들이 겪었던 전쟁의 기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진군했습니다. 이러한 증오의 분위기 속에서 폭력은 한계를 알지 못했습니다. 첫 번째 타격은 동프로이센에 떨어졌습니다. 그곳에는 군사적 중요성도 없고 대부분이 여성, 어린이, 노인으로 이루어진 조용한 농촌 마을 렘머스도르프가 있었습니다. 1944년 10월 21일 소련군은 마을로 진입했습니다. 며칠 후 독일인들이 그곳을 되찾았을 때 발견한 것은 앞으로 일어날 일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여성들의 시체가 헛간문에 매달려 있었고 노인들은 근거리에서 처형된 흔적과 함께 거리에 널브러져 있었으며 어린이들은 벽에 짓눌린 채 발견되었고 집들은 약탈당했습니다. 마을 주민 전체가 줄을 서서 아무 설명 없이 총살당했다는 증언도 있었습니다. 네머스도르프에서 일어난 일의 충격은 너무나 커서 심지어 전쟁 뉴스에도 사용되었지만 선전을 넘어 사실은 학살의 규모를 확인한 외국 연락관과 같은 중립적인 증인들에 의해 문서로 기록되었습니다. 이러한 패턴은 동프로이센, 포메라니아, 실레시아의 다른 지역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매 징역마다 민간인들은 의도적인 표적이 되었습니다. 노부인 소녀들 아무도 안전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병사에게 공격당한 후 총살되거나 길가에서 고통스럽게 죽어가도록 내버려진 여성들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많은 마을에서 장면은 잔인한 정확성으로 반복되었습니다. 먼저 집과 헛간을 약탈하고 다음으로 강간, 그 다음으로 살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모든 흔적을 지우기 위해 주택을 불태웠습니다. 겨울이 닥치자 비극은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민간인들의 대규모 피난 행렬이 서쪽으로 도피하기 시작했지만 불가능한 상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말에 의해 끌리는 나무술에 아이들을 품에 안고 있는 어머니, 지팡이에 의지한 노인들, 뒤에서 대포 소리를 들으며 눈 덮인 길을 따라 나아가는 가족들. 이 피난 행렬 중 다수는 소련 비행기에게 공중에서 공격받아 피난민들을 무차별적으로 기관총으로 쏘아댔습니다. 도로에 쓰러진 사람들은 버려졌습니다. 멈출 시간도 없었고 얼어붙은 시체를 끌고 갈 힘도 없었습니다. 드자야스가 나중에 수집한 증언들은 공포가 인구를 얼마나 장악했는지를 보여줍니다. 한 여성은 자신의 마을에서 소련 병사들이 움직이는 모든 것을 향해 총을 쏘며 들어왔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집 문 앞에서 처형당했고 어머니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구타당했으며 그녀는 겨우 16살의 나이로 4명의 남자에게 연달아 강간당했습니다. 그녀가 의식을 되찾았을 때 어머니는 죽어 있었고 어린 남동생은 들보에 매달려 있었습니다. 이것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 건의 사례가 있었고 각 마을은 잔인하게 반복되는 유사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혼란은 절대적이었습니다. 민간인을 보호할 독일 당국이 없었습니다. 국방군 병사들은 퇴각하거나 흩어져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소수도 빠르게 압도당했습니다. 마을은 방어자가 없어졌고 무장하지 않고 겁에 질린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교회, 지하실,
헛간으로 피했지만 폭력은 여전히 그들을 덮쳤습니다. 소련군은 사람들을 광장으로 끌고 가서 가진 것을 내놓으라고 강요한 다음 집단적인 학대를 가했습니다. 테러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 정산을 해야 한다는 명령과 구호에 의해 조장된 분위기의 일부였습니다. 길거리에서는 피난민 호송대가 절망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굶주림에 울부짖는 아이들, 눈 속에서 출산하는 임산부, 길가에 버려진 시체들. 말들은 지쳐 죽었고 수레는 버려져 가족들은 영하의 온도에서 맨발로 걸어야 했습니다. 소련군은 민간인을 보호하는 대신 그들을 괴롭혔습니다. 많은 피난민들은 멈춰서서 소지품, 시계, 반지, 코트, 신발을 넘겨주도록 강요받았습니다. 저항하는 사람은 즉시 살해당했습니다. 증언들은 도랑에 쌓인 시체들, 어머니의 품에서 죽은 아이들, 흔적도 없이 사라진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80살 된 노인들은 맞아 죽었고 수녀들은 수녀원에서 강간당했으며 사제들은 교회에서 처형당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희생자들이 굴욕적인 광경을 의도하는 듯한 잔인함으로 고문당했습니다. 여성들은 공공장소에서 옷을 벗도록 강요당했고 아이들이 보도록 강요받는 동안 집단으로 강간당했습니다. 그 후 그들은 총에 맞았고 시체는 겁에 질린 아이들 앞에 널브러져 있었습니다. 1945년 겨울은 도피를 더욱 큰 고통으로 만들었습니다. 눈이 모든 것을 덮었고 추위는 적절한 옷을 입지 못한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많은 아기들이 어머니의 품에서 저천증으로 죽었고 너무 약해서 계속 걸을 수 없었던 어머니들은 길에서 쓰러졌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신음소리, 고통스러운 자세로 얼어붙은 시체, 눈 위의 핏자국을 기억했습니다. 굶주림 또한 무자비하게 강타했습니다. 온 가족이 하루 더 버티기 위해 나무 껍질이나 뿌리를 먹었습니다. 절망은 어머니들이 한 조각의 빵을 위해 딸들을 병사들에게 내주는 것과 같은 다른 시대에서 온 듯한 장면으로 이어졌습니다. 미국 육군 기록 보관소는 이 비극을 확인하는 이미지와 증언을 포착했습니다. 그 시대의 영화는 얼어붙은 도로를 따라 끝없이 이어지는 피난민 행렬, 증오심 가득한 눈빛으로 독일 포로를 지키는 소련 경비병, 잿더미로 변한 마을 전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군사 문서는 대규모 강간과 즉결 처형에 대한 고발을 수집했습니다. 적십자사 회원과 같은 중립적인 관찰자들조차 공포스러운 장면을 보고했지만 정치적 긴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들의 보고서는 종종 아무런 반향 없이 보관되었습니다. 버려진다는 느낌은 완전했습니다. 독일 민간인들은 구원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도망치면 눈 굶주림 또는 총알에 잡혔습니다. 머무르면 소련 병사들이 복수심을 띠고 도착했습니다. 피난처도 의지할 권위도 보호도 없었습니다. 독일 국가는 붕괴되고 있었고 민간인들은 대가를 치렀습니다. 마을은 공포의 장으로, 들판은 즉석 묘지로, 길은 고통의 통로로 변했습니다. 수집된 모든 증언은 같은 감정을 말합니다. 탈출구가 없다는 확신입니다. 테러는 육체적인 목표뿐만 아니라 상징적인 목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권력계층의 완전한 역전이었습니다. 1941년에 러시아를 침공했던 민족은 이제 집단 처벌을 받았습니다. 공개적인 굴욕과 주택 파괴는 이것이 모든 독일인에게 예외 없이 모두에게 일어나는 일이다 라는 메시지의 한 형태였습니다. 마을을 떠나본 적 없는 농부든 노부인이든 5살짜리 아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독일인이라는 정체성만으로 어떤 학대도 정당화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혹독한 겨울, 굶주림, 무차별적인 폭력, 그리고 방치는 여러 세대에 걸쳐 집단 기억 속에 살아남은 분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렘머스도르프에서 시작된 일은 고립된 사례가 아니라 1944년과 1945년 사이에 수천 개의 마을이 겪게 될 일의 서막이었습니다. 그것은 집에 찾아온 지옥이었습니다. 전쟁은 더 이상 먼 전선이나 병사들 간의 전투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부엌, 헛간, 교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지옥은 하나의 유일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독일이라는 이름을 가진 모든 것을 파괴하라는 명령을 받고 도착한 침략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증언들은 한결같이 같은 감정에 일치합니다. 바로 절대적인 두려움입니다. 그것은 일시적이거나 국지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언제든 어떤 형태로든 죽음이 찾아올 수 있으며 저항할 가능성이 없다는 영구적인 공포였습니다.
굶주림, 추위, 폭력을 동반한 그 두려움은 전쟁의 마지막 몇 달 동안 수백만의 동독인들의 일상적인 분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으로부터 다음 단계가 탄생할 것이었습니다. 이미 지옥이었던 것을 훨씬 더 큰 재앙으로 바꿀 대규모 추방과 강제 이주였습니다. 1945년에 유럽에서 전쟁이 끝나갈 무렵 연합국 지도자들은 제3제국의 군사적 패배뿐만 아니라 국경이 영원히 바뀔 지역에 살고 있던 수백만 명의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얄타 회담에서, 그리고 이어서 포츠담 회담에서 수세기 동안 동프로이센, 실레지아, 주데텐, 헝가리, 루마니아 또는 유고슬라비아와 같은 지역에 거주했던 독일인 인구의 이전에 대해 공개적으로 논의되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질서 있고 인간적인 방식으로 이러한 추방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개념 아래 외교적이고 거의 무균적인 언어로 제시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장에서 경험한 것은 정반대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난민으로 만들고 과정에서 셀 수 없는 사망자를 낸 거대한 민족 청소 작전이었습니다. 사무실에서 합의된 내용과 추방의 잔혹한 현실 사이의 대조는 즉각적이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인구를 분리하여 민족적으로 동질적인 국가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여 미래의 민족주의적 긴장을 피하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실제로는 여성, 어린이, 노인들의 강제 행진, 비인간적인 조건의 임시 수용소, 가축 열차를 통한 추방, 즉결 처형, 그리고 많은 경우 당국의 무기내 지역 민병대가 독일 소수민족에 대한 증오를 표출했던 완전한 처벌 면제 분위기를 의미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수데텐족에 대한 반감이 특히 강했던 곳에서 추방이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수천 가구가 불과 몇 시간의 통보만으로 집을 떠나야 했습니다. 그들은 작은 집만 챙기고 집, 농장, 상점, 그리고 대대로 물려받은 소유물을 뒤에 남겨두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병사들과 무장 민병대의 감시 아래 그들은 광장에 모여졌고 그 후 소위 이송 캠프까지 걸어서 끌려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등록되었고 남아있던 얼마 안 되는 소유물마저 빼앗겼으며 독일로 데려갈 기차에 실리기를 기다리며 며칠 또는 몇 주 동안 극심한 혼잡 상태에서 억류되었습니다. 기차는 동물이나 화물을 위해 설계된 화물칸으로 좌석이나 난방시설이 없었고 물이나 충분한 식량도 없었습니다. 한 칸에 최대 80 또는 100명까지 채워져 자물쇠로 잠겼고 여행은 며칠 동안 지속될 수 있었습니다. 이동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굶주림, 갈증, 추위 또는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시신은 정차하는 곳에서 종종 아무런 의식 없이 버려졌고 생존자들은 침묵 속에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이후 보고서에 따르면 1945년과 1946년 동안 수백만 명을 불확실한 목적지로 이송하며 수가 늘어난 이 호송대에서 수천 명이 사망했습니다. 독일 동부의 넓은 영토를 받은 폴란드는 추방의 또 다른 중심지였습니다. 그곳에서 지방당국은 무장 군인의 감시 아래 마을 전체가 국경을 향해 걷도록 강요받는 대규모 행진을 조직했습니다. 행렬은 수킬로미터에 걸쳐 이어졌고 나약함이나 질병으로 뒤처진 사람들은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길에는 버려진 시신들이 남겨져 있었고 생존자들은 자신들이 다음 차례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이후 수집된 많은 증언들은 추위와 식량 부족 속에서 자녀를 살리려 애쓰며 약간의 물을 구걸하거나 딱딱한 빵 부스러기를 나누어 먹는 어머니들의 절망을 묘사합니다. 헝가리와 루마니아에서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습니다. 수세기 동안 독일인 공동체가 살았던 그곳에서 적대감이 강하게 폭발했습니다. 재산은 몰수되었고 가족들은 강제 퇴거되어 임시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일부 경우 추방은 소련군과의 조율하에 이루어졌으며 소련군은 광산이나 공장에서 강제 노동을 위해 남자들을 징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 강제 이주자들 중 많은 이들이 결코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유고슬라비아에서는 파르티잔 민병대가 특히 유혈적인 탄압을 시작했습니다. 바나트의 독일인들은 박해를 받았고 그들의 재산은 몰수되었으며 수천 명이 집단 처형으로 살해되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은 굶주림, 질병, 그리고 학대가 만연한 수용소에 수감되었습니다. 소위 이송 캠프는 고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그곳들은 옛 공장, 마구간, 막사 또는 간단한 야외 울타리에 설치되었습니다.
혼잡은 극심했고 식량은 부족했으며 위생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전염병은 빠르게 퍼졌고 병에 걸린 사람들은 의료 지원을 거의 받지 못했습니다. 여성들은 경비원과 민병대에 의한 학대에 취약했고 남성들은 나치즘 협력이라는 자의적인 혐의로 구타당하거나 처형되었습니다. 이후 증언들은 설사나 발열로 자녀가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어머니들의 모습, 강제로 헤어진 가족들, 사람들이 입고 있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을 정도로 체계적으로 약탈당하는 모습들을 묘사합니다. 잔혹함은 박탈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집단 보복으로 마을 전체에서 즉결 처형이 있었습니다. 체코슬로바키아에서는 독일인들이 헛간에 모여 총살당하거나 미리 파놓은 집단 매장지에 던져진 사건들이 기록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많은 포로들이 참호를 파도록 강요받았는데 그 참호는 나중에 그들 자신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처벌 면제는 완전했습니다. 지역 민병대는 이러한 행동을 역사적 청산의 일부로 보는 당국의 묵시적 지지 아래 행동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은 구금된 채 수 킬로미터를 굶주리고 목마르게 걸으며 목적지에 살아서 도착할지 알 수 없었던 경험을 담고 있습니다. 일부는 경비원들이 시냇물에서 물을 조금이라도 마시려던 사람들에게 총을 쏘거나 눈 속에서 맨발로 행진하도록 강요했던 방식을 이야기합니다. 두려움은 끊이지 않았습니다. 매일이 처형이나 가족과의 영원한 이별로 끝날 수 있었습니다. 개인 소유물은 반복해서 약탈당했으며 결국 남은 것은 입고 있는 옷뿐이었습니다. 적십자 보고서와 군 당국 기록을 포함한 당시 문서들은 추방 과정에서 사망자 수가 엄청났음을 보여줍니다. 정확한 수치는 다르지만 이송, 행진, 그리고 수용소에서 살아남지 못한 수십만 명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영원히 집, 재산, 그리고 공동체를 잃은 수백만 명이 더해집니다. 공식적으로 통제된 이전으로 묘사되었던 것이 엄청난 규모의 인류 재앙으로 변모했습니다. 특히 체코슬로바키아에서 그 수치는 충격적입니다. 수대텐 독일인 300만 명 가까이가 몇 달 만에 추방되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수백만 명이 실레지아, 포메라니아, 동프로이센에서 강제 이주되었습니다. 헝가리, 루마니아, 유고슬라비아에서는 규모는 작았지만 독일인 공동체 또한 사실상 제거되었습니다. 이 과정의 규모는 현대 유럽 역사에서 전례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가장 큰 강제 이주였습니다. 질서 있고 인간적인이라는 담론은 실제로 일어난 일 앞에서 잔혹한 아이러니로 남았습니다. 그것을 경험한 사람들에게는 질서도 인간성도 없었고 오직 굶주림, 추위, 두려움, 그리고 죽음만이 있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이재민 행렬과 도랑에 버려진 시신들의 이미지는 생존자들의 기억 속에 영원히 각인되었습니다. 대자야스가 수집한 모든 증언은 그 현실을 확인시켜 줍니다. 정치적 조치로 제시되었던 것이 무자비한 폭력으로 실행된 민족 청소 행위로 끝났다는 것입니다. 기차 행진, 그리고 끝없는 인간 행렬이 마침내 독일의 남은 지역으로 넘어갔을 때 추방된 이들을 기다리던 것은 피난처나 안도가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고통이었다. 나라는 폐허가 되어 있었고 도시들은 폭격으로 인해 잔해로 변했으며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이미 생존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고 몇 주간의 굶주림, 추위, 폭력으로 지친 채 도착하는 사람들을 맞이할 공간, 식량, 충분한 지붕이 없었다. 추방을 견뎌낸 이들에게 그 운명은 처벌의 끝이 아니라 비참함, 소외, 망각으로 점철된 삶의 시작을 의미했다. 서독과 동독 모두에서 수백만 명의 난민들이 도착하는 것은 전례 없는 도전이었다. 그들은 농부, 장인, 상인, 모든 것을 박탈당한 온 가족들이었으며 갑자기 파괴된 마을이나 도시에 나타나 자국민조차 겨우 지탱할 수 있는 나라에서 도움을 요청했다. 많은 경우에 집은 없었고 오직 폐허만 있었으며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반쯤 허물어진 지하실, 임시막사 또는 마구간에 정착해야 했다. 종종 여러 가족이 한 개의 방을 공유해야 했고 바닥에서 자고 침대를 번갈아 사용하며 벽돌과 고철로 만든 화덕에서 요리했다. 굶주림은 또 다른 지속적인 문제였다. 공급 시스템은 붕괴되었고 배급은 전체 인구에 영향을 미쳤으며 추방된 이들은 비축물도 경작할 땅도 그들을 도울 현지 연락처도 없이 도착했다. 그들은 배급표에 전적으로 의존했는데 많은 경우 다른 사람들보다 늦게 또는 더 적은 양으로 지급되었다.
며칠 내내 겨우 딱딱한 빵 한 조각이나 묽은 수프만으로 지내는 것이 드물지 않았다. 아이들은 만성 영양실조에 시달렸고 질병은 그러한 환경에서 빠르게 확산되었다. 현지 주민들의 거부는 상황을 악화시켰다. 수년간의 폭격, 굶주림, 손실을 견뎌낸 많은 독일인들에게 새로 도착한 사람들은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것을 다투러 온 침입자였다. 그들은 경멸적으로 외부인 또는 동방인이라고 불렸고 종종 이등 시민이자 의심스러운 존재, 자국 내의 이방인으로 취급되었다. 추방된 사람들에게 공동우물, 시장 또는 학교 사용이 금지된 마을도 있었고 마치 그들이 패배의 전달자이거나 가까운 과거의 불편한 상기물인 양 최근의 불행에 대해 그들을 비난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소련의 통제해에 있던 동부 지역에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곳에서 추방된 사람들은 또한 불안정한 환경에 수용되었고 많은 이들이 집단 농장에서 일하거나 파괴된 공장을 재건하는 데 강제 동원되었다. 그들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힘들고 보수가 적은 일을 받아들이거나 단순히 굶어 죽는 것이었다. 비참함은 전체 인구가 공유했지만 추방된 이들은 가족 네트워크도 재산도 인정된 권리도 없었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한 위치에서 시작했다. 그들은 정체성을 박탈당하고 의심의 눈초리를 받는 이재민 집단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당국은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노동력이 필요한 농업지역이나 재건 중인 산업지역으로 보내 재배치를 조직하려고 노력했다. 그러나 이것은 거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학교에서 추방된 아이들은 그들의 억양이나 낡은 옷 때문에 놀림을 받았고 많은 이들이 조기 학업을 중단했다. 성인들은 교사, 상인 또는 숙련된 장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직업을 거의 수행할 수 없었으며 힘든 육체 노동으로 밀려났다. 통합은 느리고 장애물이 많았으며 지우기 어려운 오명으로 점철되었다. 연합국에 의해 부과된 침묵은 그러한 고립을 더욱 악화시켰다. 추방된 독일인들에게 일어난 일은 언론, 공식 보고서, 공개 연설에서 언급되지 않았다. 그것은 불편한 주제였다. 왜냐하면 지배적인 이야기는 나치즘에 대한 처벌과 새로운 기반 위에서의 유럽 재건이었기 때문이다. 수백만 명의 독일인들의 고통을 인정하는 것은 그러한 비전에 맞지 않았고 수십 년 동안 추방된 이들의 경험은 의도적으로 무시되었다. 증언은 가족의 기억에 남겨져 집안에서 낮은 목소리로 이야기되었고 부모에서 자녀에게 전해졌지만 공개적으로 인정받은 적은 없었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의 지원으로 새로운 국가가 공고히 된 서독에서 침묵 또한 안정정책의 일부였다. 정부는 서방에 통합되고 경제 재건을 추진하며 전쟁을 뒤로 해야 했다. 동부 난민들의 운명에 대해 너무 많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제 전략적 동맹국이 된 이웃 국가들과 긴장을 유발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추방된 사람들의 상황을 가시화하려 노력한 조직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국가 정치에서 거의 공간이 주어지지 않았다. 1950년대와 1960년대 경제 기적이 독일을 변화시키는 동안에도 수백만 명의 추방된 사람들은 공식적인 기억이 기록하고 싶어 했던 것보다 훨씬 오랫동안 활동했던 빈곤 상태나 난민 캠프에서 계속 살았다. 동독에서는 이 주제가 훨씬 더 강하게 지워졌다. 공산주의 정권은 추방을 역사적 정의의 행위이자 폴란드와 체코슬로바키아와의 평화를 위한 필수적인 단계로 제시했다. 추방된 사람들은 침묵하고 자신의 출신을 언급하지 않으며 심지어 문화적 정체성마저 포기하도록 강요받았다. 손실, 고통, 불의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사회주의에 대한 배신으로 여겨졌다. 침묵은 규범이 되었고 세대들은 지나간 일을 잊으라는 명령을 받고 자랐다. 심리적 결과는 심각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은 좀처럼 표현될 공간을 찾지 못하는 집단적 트라우마로 인해 상처를 입었다. 희생자였지만 동시에 침묵을 강요당했다는 느낌은 수십 년 동안 지속된 뿌리 뽑힘의 감정을 만들어냈다. 많은 가족들은 자신의 출신지에 대해 다시는 이야기하지 않았고 지도와 사진을 숨겨진 상자에 보관했는데 마치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삶의 증거인 양 말이다. 그 추방된 사람들의 자녀들과 손자들은 완전한 역사를 알지 못한 채 성장했지만 고통스러웠다고 짐작되었고 좀처럼 소리내어 말해지지 않던 과거의 무게를 느끼고 있었다. 소외는 법적, 물질적 측면에서도 나타났다.
수년 동안 추방된 사람들은 잃어버린 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했다. 그들의 집, 땅, 사업체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넘어갔고 주장은 무시되거나 정치적으로 부적절하다며 기각되었다. 서독에서는 일부 도움이 천천히 도착했지만 잃어버린 것과 결코 같지 않았다. 동독에서는 주장이 단순히 불가능했다. 그리하여 빈곤과 배제는 여러 세대에 걸쳐 많은 가족들에게 영속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통합은 불균등하게 남아 진전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추방된 사람들의 자녀들은 성장하고 공부하고 일하며 서서히 그 나라의 삶에 섞여 들어갔다. 많은 이들이 현지인과 결혼했고 차이점들은 점차 희미해졌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서독의 번영은 물질적 비참함을 완화했지만 초기 거부의 기억을 지우지는 못했다. 동독에서는 동화가 더 강제적이었지만 또한 불가피했다. 그 결과 동독 독일인 공동체는 분단되고 나중에 통일된 독일의 삶에 흡수되어 사라졌고 그들의 이야기는 여백의 주석으로 축소되었다. 이 비극의 에필로그는 오늘날에도 그 추방된 사람들의 많은 후손들이 여전히 희생자로 완전히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의 고통에 대한 기억은 다른 이야기들에 가려져 유럽의 전후 서사에서 중심적인 위치를 차지하지 못하고 부차적인 위치로 밀려났다. 그들의 증언은 협회, 전문 출판물, 제한된 기념 행사에서 수집되지만 마땅한 관심을 받지 못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고향을 박탈당하고 침묵을 선고받았다는 것을 상기시키며 집단적 트라우마는 여전히 남아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정의의 부재는 분명하다. 추방, 수용소, 강제행진의 책임자들은 좀처럼 결과에 직면하지 않았다. 관련된 국가들은 그러한 추방의 결과 위에 자신들의 정당성을 구축했고 어떤 국제재판소도 그들을 문제 삼지 않았다. 추방된 사람들은 역설에 갇혔다. 그들은 대량 범죄의 희생자였지만 그들의 국적과 전쟁의 역사적 맥락 때문에 수십 년 동안 그렇게 인식될 권리를 거부당했다. 그러한 기억의 부정은 아마도 고통을 연장하는 가장 잔인한 방법일 것이다. 집, 땅, 언어, 공동체를 잃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다. 그들은 또한 공개적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할 기회와 20세기 유럽 비극의 일부로 인정받을 가능성마저 빼앗겼다. 오늘날 마지막 직접 목격자들이 거의 남아있지 않은 지금 기억하는 과업은 더욱 시급해진다. 그들의 목소리, 이야기, 문서들은 그들이 모호한 통계나 역사의 각주로 축소되지 않을 유일한 보장이다. 마지막 요청은 분명하다. 다른 사람들이 전쟁 중에 겪은 고통을 정당화하거나 축소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도 희생자였으며 고통은 국적에 따라 측정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다. 그들에게 그러한 인정을 거부하는 것은 불의를 반복하는 것이다. 그들의 삶을 특징지었던 비참함, 거부, 침묵, 불명예는 유럽 역사의 불가분의 일부이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분열을 영속시킬 뿐이다. 추방된 사람들을 기억하는 것은 다른 기억들을 지우는 것이 아니라 너무 오랫동안 모두에게 잊혀졌던 이들에게 정의를 구현하는 것이다.